내가 고3이었을 때야. 그날은 학원을 갔다가 11시가 다 되어서야 우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있더라고. 분명 걸어올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남자는 나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자 뭔지 모를 숨막히는 공포감이 엄습했어. 왜일까?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닫히기 직전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 아이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 다행이다. 초등학생 아이는 5층을 누르고 나는 우리 집인 11층을 눌렀어. 그리고 그 남자는 꼭대기층에 18층을 눌렀어. 초등학생 아이가 내리고 나면 기분 나쁜 남자와 단둘이 남게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나는 아이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걸었어. 이제 보니 너 아랫집의 민수구나. 누나한테 공부 알려달라고 하더니 오늘 알려줄까? 그랬더니 아이는 맞다. 누나 잠깐 우리 집에 들렸다 가세요. 공부 물어볼 건 있어요. 이러면서 나의 팔을 잡아 끌어서 나는 재빨리 엘리베이터 안을 빠져나왔. 나는 한숨을 돌리며 아이를 쳐다보아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누나, 아까 그 아저씨 잠바 속에 있던 칼 봤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그 남자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그 사람이었다. 수연아, 너 그거 알아? 요즘 인터넷에서 동창생 찾기가 유행이래. 그래서 나도 초등학교 동창생들 찾아서 오랜만에 연락하고 만났더니 다들 못 알아보게 변했더라. 오, 그래? 학창시절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고? 친구에게 동창생 찾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연은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키보드에 김미옥이라는 이름을 쳐보았다. 잠시 후 동창생 찾기 사이트에서는 수연이 찾던 김미옥이라는 친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었다. 있다. 미옥이다. 커피숍. 여고 시절 단짝 친구였던 미옥과 수연의 제외. 그 둘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학창시절의 모습을 찾아보려 애쓰며 서로를 응시했다. 미옥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래? 나도. 둘은 곧 친숙해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사이가 되었다. 수연은 아이가 둘이었고 다정하고 잘생긴 남편과 함께 네 식구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미옥은 혼자였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수연의 집에 갈 때마다 미옥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왔다. 수연이, 저게 나보다 훨씬 못난 년인데 결혼도 하고 멋진 신랑의 애들까지 집도 있고 나보다 잘 사는 것이 용납이 안 되네. 미옥의 반지하방. 텅 빈 가방 속 카드값, 독촉장과 불안한 계약직 생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한 자신의 현실이 목까지 차올랐다. 수연이 저녀는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이후 미옥은 자꾸만 수연의 SNS를 들락거렸다. 생일, 여행, 가족 사진,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다. 한때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지금은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뚫었다. 밤마다 미옥은 술에 취해 울었고 가끔은 수연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수연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미옥은 점점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 고교 시절 남자들에게 인기도 없고 못생긴 수연이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편하게 살다가 아이까지 낳고서 말이야. 미옥은 수연의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밝은 성격에 자상함이 묻어나는 남자. 얼굴도 남자답게 생기고 가슴도 턱 벌어져 있었다. 미옥은 수연이와 그의 남편 남규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규 씨는 내 남자였어야 해. 다음 날 미옥은 수연의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미옥 씨가 웬일이시죠? 수연이 일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미옥은 수연의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고 밥과 술을 함께 마시면서 유혹을 하고 말았다. 평소 수연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던 미옥이었던지라 남규는 미옥을 매우 편한 사이로 착각하며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먹다가 그만 만취 상태가 되고 말았다. 남규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 미옥이 이끄는 모델방으로 함께 들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미옥은 수연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되었고 결국 수연의 남편인 남규와 불륜 행각을 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나갔다. 그래, 남규 씨는 처음부터 나를 만났어야 했어. 저런 멍청하고 못생긴 수연이연 말고 나를 만났어야 했다고. 미옥과 남규는 한 번 선을 넘기 시작하자 수연의 눈을 피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낮에는 수연을 만나서 친구 노릇을 하고 아이들을 함께 봐주는 이모 노릇을 자처하다가도 밤이 되면 수연의 남편과 함께 미래를 즐겼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수연은 남편 남규의 핸드폰을 우연히 열어보다가 수연과 남편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말았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수연은 이성을 잃고 미옥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남편이랑 외간 남자랑 바람나서 집 나간 니네 엄마처럼 너도 그렇게 천박하게 사냐? 인간도 아닌 것들. 수연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미옥. 뭐? 전현이 지금 우리 엄마 욕을 했어? 미옥은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고 이내 탁자를 엎어버렸다. 참을 수가 없어. 감히 니년이 나와 우리 엄마에게 2달 후. 그 일이 있은 후 남규는 수연에게 계속해서 오해라는 말로 설득을 했고 시간이 흐르자 수연도 슬슬 미옥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와서 아이들도 봐주고 가끔씩 급할 때마다 돈도 빌리던 터라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수연은 미옥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화해를 신청했다. 미호가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취향이 그러는데 너랑 그냥 조금 친하게 지냈던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오해했나 봐.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수연의 전화를 받은 미옥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은 급한 일로 미옥에게 150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미호가 미안한데 내일 모레 신랑 월급날인데 생활비가 뚝 떨어져서 급하게 좀 쓸 일이 있어서 빌려줄 수 있어? 그럼 그 정도야 항상 있지. 알았어. 곧 갈게. 미옥은 콧 가방을 메고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미옥이 이모 왔다. 애들아 인사해야지. 수연의 3살, 10개월 된 아기들은 미옥 이모를 무척 따랐다. 엄마를 대신해서 과자를 먹여주기도 하고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잘 놀아주던 미옥 이모였기 때문이다. 미옥은 수연이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3살 된 수연의 아들을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아이의 시체를 벽장 안에 감춘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연의 앞으로 갔다. 수연아, 내가 부탁한 돈 150만 원 여기 있어.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고마워. 미호가 신랑 월급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 이벤트? 무슨 이벤트? 미옥의 이벤트라는 말에 수연은 즐거운 얼굴로 10개월 된 막내 아기를 안고 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깜짝 쇼를 준비했어. 자, 잠깐 눈을 좀 가려줄래? 미옥은 수연의 치마를 머리 위로 올려서 그녀의 눈을 가렸고 그와 동시에 방문 위에 걸어둔 빨래줄로 수연의 목을 졸랐다. 수연은 10개월 된 아기를 손에 안고 있었던지라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쓰러졌다. 3살 된 아기와 수연, 그리고 10개월 된 막내 아기까지 무참히 죽인 미옥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사건 발생 후 미옥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수연의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쇼를 했지만 그녀의 모습을 수상쩍게 여긴 형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결국 살인행각이 들통났고 그녀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서 20년 넘게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미옥은 범행을 실행하기 6개월 전부터 자신의 일기장에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상세하게 메모로 남겨놓았으며 살인을 저지른 당일에는 계획대로 진행을 했다.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미옥은 본인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수연에게 탓을 돌리는 극단적인 자기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미옥의 일기장에 적힌 시나리오 안에는 수연이 자신의 삶에 비관을 하여 아이들을 죽인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4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내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내고 엄마의 암 수술비까지 분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 차라리 죽을 용기라도 있었으면.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린 나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분명 갚을 자신이 있었지만 곧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다. 결국 사기와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되었고 난생 처음 교도소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처음 배정받은 방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하얀 피부, 눈매는 마치 아이처럼 순진해 보였다. 교도소라는 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듯한 외모의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주. 나보다 6살이나 어린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깔끔했으며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늘 책을 읽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우리 방은 2사람뿐이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부딪힐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건 열흘쯤 지난 후였다.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들이 수근거리는 걸 듣게 되었다. 야, 내 방은 진짜 대박이다. 왜? 정은주 몰라? 보험금 살인 사건 있잖아. 그 여자야.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오빠도 전부 보험 타먹으려고. 진짜? 와, 쟤는 얼굴만 보면 천사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데 눈도 깜빡 안 해.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두려워했다. 아니, 두려움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같은 방에서 지내온 그녀는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했기 때문이다. 밤마다 먼저 이불을 펴주고 내가 기침이라도 하면 물을 건네며 괜찮냐고 묻던 그녀였다. 그날 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은주씨, 그게 미안한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녀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은주씨, 왜 여기 오게 됐어요? 항상 평온하고 천사 같은 그녀의 얼굴은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를 보던 그녀의 눈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 말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오빠를 지옥으로 보냈어요. 직접 하신 거예요? 은주씨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네. 전 그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후 나는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다. 밤새 오한과 발열이 반복됐고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다. 나는 온몸을 떨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나를 지켜보던 그녀는 조용히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너무 많아요. 차가운 물수건 좀 가지고 올게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나를 간호해 주었다. 밤새 머리를 닦아주고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일까? 정말 가족들을 보험금 때문에 죽인 사람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언니는 왜 여기 오셨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처음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갚을 자신이 있었고 하지만 제 능력 밖의 일이었고 너무 어리석었죠. 다들 그래요. 내가 죽인 인간들은 나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학대와 멸시,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한 거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에 불과해.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와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냉정했지만 때때로 따뜻했고 이따금씩 눈빛이 매서워졌지만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언제나 친절했다. 며칠 후 한밤중에 그녀가 잠을 자다가 악몽이라도 꾸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잠시 후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 역시도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눈물을 삼키며 버티고 있지만 그녀가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우는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였다. 은주씨, 이상한 꿈이라도 꾼 거예요?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불러요. 근데 언니, 괴물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면, 아무도 잡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돼요. 그녀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나는 인간 본성의 여러 단면들과 주어진 환경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인간은 괴물이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출소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가면 꼭 재기하시길 바래요. 제가 보기에 언니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물었다. 은주 씨는요? 난 이미 끝났어요. 언니는 저처럼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소를 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녀를 떠올린다. 청초한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눈을 가진 그녀. 나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 하지만 현실은 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라는 주홍 글씨를 평생 달고 있을 그녀. 그녀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괴물이 되도록 내몰려진 누군가였을까?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것 같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의 한 자락 속에 그녀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은 세상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교도소라는 곳은 밖에서 듣던 것처럼 그렇게 삭막하고 공포스러운 공간만은 아니었다. 물론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그곳에서 며칠 밤을 보내고 나면 적응하기 마련이다. 나는 이곳에서 2년형을 살게 됐다. 사업이 무너진 후 빚을 막으려고 저지른 사기. 다 내 잘못이다. 그래도 억울하단 말은 하지 않겠다.
누구를 탓할 자격도 없다. 다만 내가 살게 된 그 방만은 예외였다. 나는 314호 3층 여성 수감동 4명이 함께 쓰는 작은 공간. 그날 나는 막 샤워를 끝내고 방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이미 3명이 있었고 나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다른 2명은 말수가 없었고 1명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4번째. 그녀는 어딘가 달랐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답례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얼굴은 신기하리만치 아름다웠다. 맑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이마선. 이곳에서 보기 힘든 청순한 미인이었다. 눈동자는 깊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첫인상만 보면 교도소보다는 성당에 더 어울릴 사람이었다. 마치 천사처럼. 이름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체린이에요. 백체린.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묘하게 주위를 경계했다. 자기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먹고 먼저 일어났다. 그런 그녀를 처음 이상하게 느낀 건 어느 밤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추웠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자려는 순간 나는 체린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아기야,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희미해지더니 이내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나는 체린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눈이 부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궁금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결국 나는 그녀와 아주 친분이 깊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백체린이라는 사람 무슨 죄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자세히는 나도 모르지만 저번에 판결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마 아기를 죽였다지.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아기를 죽였다고?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던 그녀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자 체린이는 내 옆에 와 앉았다. 언니. 그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언니는 왜 여기에 있어요? 사기죄. 나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우리 아기를 죽였어요. 말끝이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도박에 미쳐 있었고 난 그 애한테 매달린 채 혼자였어요. 매일 울고 매일 밤잠을 설치고 나는 점점 무너졌죠. 어느 날 아기가 또 울었어요. 분유를 먹여도 안 되고 안아줘도 소용없고 정말 순간적으로 난 아기를 침대에 던졌어요.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다. 아기는 머리를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방을 잠식했다. 나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그토록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다른 수감자들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 역시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또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한밤중 체린이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물걸레가 아닌 손으로 맨손으로. 뭔가를 계속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지워야 해, 지워야 해. 피를 다 지워야 해. 나는 벌떡 일어났다. 체린아. 그녀가 놀라며 날 바라보았다.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녀는 멍한 눈으로 나를 봤다. 언니네 손에 아직도 아기 피가 묻어 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고 바닥을 닦았고 가끔은 벽을 향해 빌었다. 어느 날은 방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악몽에 가까웠다. 그러다 어느 날 교도소 내 정신감정팀이 그녀를 데려갔다. 몇 주 후 그녀는 내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뿐만 아니라 부모로 일을 하면서 다른 집 아이들도 살해를 했다고 한다. 즉 그녀는 상습적인 연쇄살인마였던 것이다. 그녀가 떠나고 314호의 텅 빈 2층 침대 위에서 나는 가끔 그녀가 되뇌던 말을 떠올렸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교도소는 다시 조용했다. 나는 남은 형기를 채우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맨손으로 바닥을 문지르던 그녀의 손, 하얗고 예뻤던 그 손이 피투성이었던 장면을.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악마였을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미쳐버린 천사였을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의 시간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TV를 보며 놀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어디 좀 같이 가자며 나갈 채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곳에 어머니 친구분이 입원을 하게 되어 병문안을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친구분은 큰 부상이 아니었는지라 두 분은 곧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답게 수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지루해진 저는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하며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은 꽤 낡은 건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번화가 쪽에 위치해 다른 건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실내의 빛이 그다지 잘 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환자들이 가득한 곳인데 낡고 어두침침한 실내는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 병원의 지하에는 영안실과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쫄보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으로 저도 모르게 영안실이 있는 지하층 쪽으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두운 병원 건물인데다가 영안실로 가는 지하층은 너무 어두워서 저는 중간에 발길을 돌려 위층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옥상 쪽으로 올라가 보기로 하고 위층 가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상에 도착해서 출입문을 열고 대충 둘러보니 아무런 시설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내심 실망한 저는 그냥 돌아서려다가 출입문을 닫기 직전 옥상 한 귀퉁이에 누군가 등이 보이도록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이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그 사람은 미동도 없이 등을 지고 차렷 자세로 계속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콩닥콩닥 뛰고 머리칼이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쫄보였던 저는 괜히 겁을 먹고 후다닥 옥상문을 닫고 어머니, 친구분이 계시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수다를 나누고 계시는 어머니와 친구분을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병원 환자를 옥상에서 본 것뿐인데 괜히 저 혼자 쫄아서 도망쳤다는 생각에 창피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쫄보이지만 공포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서 그때 한창 귀신 이야기 같은 걸 즐겨 듣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 공포특급이라는 현대판 짤막한 도시괴담이 한창 유행했었고 저와 같은 초등학생들도 친구들과 괴담을 공유하며 괜히 공포에 떨던 시기였습니다. 옥상에서 별일 없었던 것을 아마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괜한 상상이라 생각하니 어딘가에서 용기가 솟아 저는 다시 옥상에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5분도 안 되었기에 바로 올라가면 아까 그 환자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제 괜한 상상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지만 괜히 혼자 마음을 다잡으며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대담하게 옥상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걸? 아까 그 환자분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 사이에 내려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려던 순간 눈에 보인 것은 아까 그 환자가 서 있던 자리에 신발 한 켤레가 바닥에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신발만 저기 벗어두고 내려가신 거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어딘가에서 본 괴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자살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죽기 전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자살을 한다 는 구절이었죠. 그곳 옥상에 놓여있던 신발도 마치 자살을 하기 직전인 사람이 가지런히 벗어둔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후다닥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안색이 창백해진 저를 본 어머니께서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아, 괜찮아요. 잠시 물 좀 먹고 올게요. 병실을 나온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처음 보았던 그 환자분이 정말 자살을 한 거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자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봤지만 그런 소동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을 한 건 아니고 그럼 무슨 상황인 거지?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해봐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다시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마침 병문안을 끝내고 나오시는 어머니를 보고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옥상에 같이 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의아해하시기는 했지만 아까부터 얼굴이 창백한 저를 보시고는 가보자며 손을 잡고 옥상으로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렇게 옥상에 도착했을 즈음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옥상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출입이 없었던 것처럼 거미줄과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 째려보시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방금 전 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창 도시괴담을 듣던 시기였다고 해도 이렇게 생생하게 본 장면이 착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날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 전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허름한 5층짜리 모텔을 인수했다.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뭘 해먹고 살지 막막하던 터에 매일 같이 생활정보지를 샅샅이 훑어보다가 급매 사정상 헐값에 드립니다 라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건물이 꽤 쓸만해 보였다. 모텔의 위치는 외진국도의 끝자락, 밤이면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언덕 위에 자리한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모텔 영업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텔 건물은 주인이 급하게 처분하려는 바람에 시세의 반값에 넘겨받았고 등기며 세금 문제도 깨끗했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느지막한 나이에 건물주가 되는구나. 모텔 장사가 알고 보면 알짜배기 현금 장사라던데. 매일 같이 모텔을 쓸고 닦으면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본 친구놈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건물이 꽤 멀쩡한 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야? 글쎄, 옛날에 사고가 났다고 하긴 하던데. 나는 친구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친구 녀석은 헐값에 모텔 건물을 인수해서 사장이 된 내 모습을 부러워하는 거겠지 하고 넘겨버렸다. 설마 내가 흉가나 괴담이 도는 건물을 샀겠어? 하는 자신감도 있었다. 사실 내일 모레 60대가 되는 나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일평생 간신히 모은 전 재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었다. 모텔을 오픈하고 처음 한 달은 장사가 꽤 되었다. 어수선하던 로비의 조명을 교체하고 오래된 소파를 중고로 바꾸고 방마다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 곰팡이 핀 벽지는 모두 뜯어내고 침구류는 세탁소에 맡겼다. 사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하지만 수리하고 나니 제법 아늑하고 그럴듯한 공간이 되었다. 주말이면 커플이나 외지 트럭 운전사들이 투숙을 많이 했고 한두 명씩 꾸준히 손님이 들어왔다. 숙박업소 어플에 사진과 리뷰를 신경 써서 올리고 입소문만 좀 타면 괜찮겠다 싶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사장님, 죄송한데 방 바꿔주실 수 있어요? 1시간 전쯤 들어온 중년의 남녀 손님이 로비로 내려왔다. 남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웃음을 띤 얼굴로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침대 밑에서 이게 나왔어요. 예? 뭐가요? 손님이 내 앞에 내민 물건은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인형이었다. 그런데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인형의 배 가운데 작은 칼이 꽂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인형처럼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분명 청소할 때는 없었는데. 여자 손님은 애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체근하며 말했다. 우리 그냥 나가요. 여자 손님의 체근의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환불을 받고 모텔을 빠져나갔다. 나는 즉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침대 밑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모조리 확인을 했지만 침대 밑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나는 찜찜한 느낌이 드는 지푸라기 인형을 잡쓰레기와 함께 소각해버렸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런데 지푸라기 인형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204호인데요. 샤워기에서 시뻘건 물이 나와요. 307호. 화장실 거울에 귀신 같은 긴 머리의 여자 얼굴이 비쳤어요. 402호인데요. 벽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손님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텔방을 뛰쳐나왔고 숙박업소 리뷰나 인터넷 후기에는 끔찍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영모텔 숙박 후기 마이너스 기묘한 체험, 절대 다시는 안 옴, 귀신 나옴, 여긴 진짜 이상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텔은 점점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갔다. 특히 모텔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서 특별히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방이 있었다. 509호, 5층의 맨 끝방이었다. 나는 509호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509호의 문을 열면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누군가 방 안을 지켜보는 듯한 뚜렷한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주저앉듯 카펫을 걷었다. 침대 밑도 확인했고 커튼도 걷어봤다. 그때였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뒤편.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긴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새하얀 원피스. 그녀는 눈을 내게 돌렸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나는 말을 잃은 채 그대로 방을 박차고 나왔다. 그날 밤 모텔 뒤편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핏바랜 사진, 그리고 경찰 보고서. 2010년 모텔 509호에서 투숙객 살인사건 발생.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실종 2주 후 객실안 침대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용의자 미검거.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 분명히 내가 거울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 모텔은 내가 가진 전부였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 무당을 불러 정화의식을 했고 방마다 부적을 붙였다. 밤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방에 머물렀다. 침대 아래, 거울 너머, 그리고 한밤중 벽 너머에서.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모텔을 찾아왔다. 그는 매우 수척하고 초췌한 얼굴이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혹시 509호는 지금도 있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은 비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방이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진을 내게 내밀었다. 사진 속 여자는 그 여자였다. 제 딸입니다. 15년 전 이 모텔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그는 509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509호의 기이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509호는 비워두고 있다. 불을 켜지 않고 커튼도 걷지 않는다. 손님을 받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 방은 그대로 두고 있다. 다만 가끔씩 정오쯤 그 방 창문 너머로 누군가 밖을 바라보는 얼굴이 보인다. 그건 분명히 고요하고 편안해 보이는 눈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다 드디어 안식을 찾은 사람의 눈빛처럼. 몇 달 후 나는 모텔을 급매에 처분하겠다는 광고를 냈다.